대한민국 금융권을 뒤흔든 충격적인 사기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변호사를 사칭한 전직 은행원이 개인회생 신청자들의 정보를 악용해 수십억 원대 금융사기를 벌인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 뒤에 전직 판사가 숨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과연 이준호 형사는 어떻게 이 복잡한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가며 정의를 실현했을까요? 신용카드 한 장으로 시작된 검은 카드의 그림자 사건의 전말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도시의 밤, 김영철의 휴대전화에서 카드 결제 알림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울려댔다. 68세의 노년에 접어든 그는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이 소박한 저녁 식사를 마치고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다. 30년간 운영했던 사업체를 매각하고 은퇴한 후 그의 일상은 단조로웠지만 평온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평온은 산산조각이 났다. 뭐지? 나는 오늘 카드를 사용한 적이 없는데. 김영철은 휴대전화 화면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다. 연속해서 날아오는 문자 메시지들. 1,500만원, 2,300만원, 900만원. 불과 1시간 사이에 5천만원 가까운 금액이 그의 카드로 결제되고 있었다. 이건 사기야. 김영철은 급히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대기 음악이 흐르는 동안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평생 성실하게 모아온 자산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 같은 공포가 그를 덮쳤다. 고객님, 확인 결과 오늘 오후 5시부터 현재까지 총 7건의 고액 결제가 승인되었습니다. 모두 강남 지역의 명품 매장에서 이루어진 거래입니다. 김영철은 분노와 혼란 속에서 카드 사용 정지를 요청했다. 다음날 아침 일찍 그는 구청역 근처의 경찰서를 찾았다. 첩수 창구에 앉아 사건을 설명하는 동안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렸다. 제 카드를 누군가가 도용했습니다. 어제 하루 만에 4,700만 원이 결제되었어요. 제가 그런 곳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첩수 담당 경찰관은 카드 도용 사건 피해 신고서를 작성하며 김영철에게 물었다. 혹시 최근에 카드를 분실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를 받으신 적은요? 김영철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카드는 항상 지갑에 넣어두고 다니고 그런 전화도 받은 적 없어요. 게다가 그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보였다. 제 카드는 여기 있습니다. 경찰관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카드 도용이 아니라 카드 복제나 개인정보 유출 등 더 복잡한 사기 수법이 동원된 사건일 가능성이 높았다. 사건 접수가 완료되자 담당 경찰관은 김영철에게 말했다. 이 사건은 중요 사기 사건으로 분류되어 수사팀에 배정될 겁니다. 곧 담당 수사관이 연락드릴 테니 그때까지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이 경찰서를 나서는 순간 그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다. 또 다른 결제 알림이었다. 이번에는 은행 계좌에서 직접 인출된 2천만 원. 그는 공포에 질려 다시 경찰서로 뛰어들어갔다. 한편 같은 시간 수사팀 사무실에서는 이준호 형사가 새로운 사건 파일을 전달받고 있었다. 45세의 베테랑 수사관인 그는 지난 18년간 수많은 사기 사건을 해결해왔지만 최근 그의 평판은 좋지 않았다. 8개월 전 그가 담당했던 대형 다단계 사기 사건의 주범이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후 이준호는 수사 실패에 책임을 지고 잠시 현장에서 물러나 있었다. 이준호 새 사건이야. 어제부터 시작된 카드 사기 사건인데 벌써 피해액이 4,700만 원을 넘었어. 팀장이 파일을 건네며 말했다. 이준호는 묵묵히 파일을 받아들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이번 사건은 그에게 재기의 기회였다. 그는 신고서를 꼼꼼히 읽어 내려갔다. 피해자 김영철 68세 전직 사업가. 명품 매장에서의 연속적인 고액 결제. 그리고 은행 계좌 직접 인출까지. 비정상적인 패턴이군. 이준호는 중얼거렸다. 이건 단순한 카드 도용이 아니야.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는 누군가의 계획적인 범행이야. 그는 즉시 피해 발생 매장들의 CCTV 확보를 지시하고 카드사와 은행의 거래 내역 상세 자료를 요청했다. 사건 발생 24시간 이내에 초기 대응이 성공적인 수사의 열쇠임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내가 반드시 잡아주마. 이준호는 피해자의 사진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이번에는 실패할 수 없었다. 다음날 아침 이준호 형사는 형사과 수사회의실에서 팀원들과 첫 브리핑을 시작했다.
벽면 스크린에는 피해자 김영철의 사진과 사건 개요가 띄워져 있었다. 어제 오후 5시부터 약 3시간 동안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총 9건의 부정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주로 강남 압구정동과 청담동의 명품 매장에서 발생했고 피해액은 현재까지 6,700만 원에 달합니다. 이준호는 레이저 포인터로 매장 위치들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사건 담당 분석관인 서지연 경위가 보충 설명을 이어갔다. 특이한 점은 카드 소지자, 본인 확인 절차가 모두 정상적으로 통과되었다는 겁니다. 매장에서는 신분증 확인과 비밀번호 입력이 모두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당일 내내 자택에 있었고 이를 증명할 알리바이가 있습니다. 이준호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완벽한 신원 도용이군요. 매장 CCTV는 확보됐습니까? 네, 방금 도착했습니다. 서지연이 화면을 전환하자 한 명품 매장의 CCTV 영상이 나타났다. 영상 속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매장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는 정장 차림에 고급스러운 시계를 착용하고 있었고 외모나 행동에서 부유한 사업가의 인상을 풍겼다. 저 남자는 김영철 씨가 아닙니다. 이준호가 말했다. 하지만 판매원에게 김영철의 신분증을 보여주었고 카드 결제 시 정확한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카드 도용이 아니라 완벽한 신원 사기입니다. 팀장인 박민호 경감이 물었다. 용의자 신원 확인은 어디까지 진행됐나? 얼굴 인식 시스템으로 경찰 데이터베이스를 검색 중입니다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지연이 대답했다. 잠깐 영상을 다시 보자. 이준호가 갑자기 말했다. 그는 영상을 되돌려 용의자가 카드를 꺼내는 장면에서 멈추게 했다. 저기 보이는 지갑. 특이한 디자인인데요. 화면을 확대해보니 용의자의 지갑은 희귀한 디자이너 브랜드 제품으로 한정판으로 알려진 물건이었다. 이 지갑은 국내에 100개도 유통되지 않은 희소품입니다. 이걸 소유한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호의 말에 팀원들의 표정이 밝아졌다. 회의가 끝난 후 이준호는 피해자 김영철을 만나기 위해 그의 자택을 방문했다. 강북구의 조용한 아파트 단지에 위치한 김영철의 집은 검소하지만 정갈했다. 문을 연 김영철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지쳐 보였다. 이준호 형사입니다. 사건 담당 수사관으로 몇 가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김영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준호를 거실로 안내했다. 둘이 마주 앉아 이준호는 부드럽게 질문을 시작했다. 김 선생님, 혹시 최근에 개인정보를 공유하거나 의심스러운 링크를 클릭한 적이 있으신가요? 김영철은 고개를 저었다. 전혀요. 은행이나 카드사를 가장한 전화나 문자도 받은 적 없고 카드도 항상 제가 직접 가지고 다닙니다. 카드 비밀번호를 주변에 알려주신 적은요? 아닙니다. 제 아내도 모릅니다. 제가 은행 업무는 늘 직접 처리하니까요. 이준호는 김영철의 생활 패턴과 인간관계에 대해 더 자세히 물었다. 특별히 의심스러운 점은 없었지만 한 가지 흥미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사실 3개월 전에 제 개인회생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김영철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업 실패로 많은 빚을 졌었는데 다행히 채무 조정을 통해 정리됐어요. 그래서 카드도 최근에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준호의 눈이 빛났다. 개인회생 절차요? 혹시 법률 대리인이나 상담사가 있었습니까? 네, 정민수라는 변호사가 제 사건을 맡았어요. 친절하게 모든 절차를 도와줬죠. 이준호는 즉시 그 이름을 메모했다. 정민수 변호사의 연락처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김영철이 휴대전화를 꺼내 연락처를 찾았지만 놀랍게도 정민수의 번호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이상하네요.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이준호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다. 경찰서로 돌아온 그는 즉시 정민수라는 변호사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정민수라는 이름의 변호사가 없습니다. 서지연 경위가 확인 결과를 보고했다. 최근 3년간 신규 등록된 변호사 중에도 해당 이름은 찾을 수 없어요. 가짜 변호사였군. 이준호가 중얼거렸다. 김영철 씨의 개인회생 과정에서 그의 모든 금융정보와 개인정보를 수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주민등록번호부터 금융거래 내역, 재산 상황까지 모든 정보가 담겨 있으니까요. 이준호는 용의자의 사진을 들고 김영철에게 다시 찾아갔다. 이 사람이 정민수 변호사입니까? 김영철은 사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맞습니다. 이 사람이 제 개인회생을 도와준 변호사예요.
왜 그런 거죠? 이준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 사람은 변호사가 아닙니다. 김 선생님. 사기꾼입니다. 그리고 지금 선생님의 카드로 거액을 사용하고 있는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김영철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이준호는 이제 확실한 용의자를 특정했다. 정민수. 그리고 그를 향한 추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정민수의 실체가 드러난 후 수사팀은 그의 정확한 신원과 현재 소재지를 파악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이준호는 팀원들을 소집해 긴급 작전 회의를 열었다. 지금까지 확인된 정보를 정리해봅시다. 용의자 정민수는 피해자 김영철에게 자신을 변호사라고 속이고 개인회생 절차를 도와주는 척하며 모든 개인정보를 취득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신분증을 위조하고 신용카드를 복제하여 대규모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지현 경위가 보고를 이어갔다. 명품 매장 CCTV에서 포착된 용의자의 얼굴을 경찰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한 결과 과거 금융기관 취업 사기로 기소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확인됐습니다. 본명은 정민수가 맞으며 32살 전직 은행 계약직 직원이었습니다. 금융권 경력이 있었군요. 그래서 개인회생 절차에 정통했던 거예요. 이준호가 중얼거렸다.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지는 어디입니까? 강남구 논현동의 원룸이었지만 3개월 전에 퇴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주소지는 파악 중입니다. 이준호는 턱을 괴며 생각에 잠겼다. 정민수는 아마도 김영철 씨만의 피해자가 아닐 겁니다. 비슷한 수법의 다른 사건들을 찾아보세요. 특히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사건들요. 팀원들이 데이터베이스를 뒤지는 동안 이준호는 정민수의 심리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사기범들은 대개 패턴이 있었다. 그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피해자를 선택하고 접근하고 속이는 과정을 반복했다. 정민수의 경우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특히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취약한 상태의 피해자들을 노리는 것으로 보였다. 형사님,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신임 경찰관인 강태우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최근 6개월간 서울 지역에서 접수된 개인회생 관련 사기 의심 사건이 3건 더 있습니다. 모두 가짜 법률 상담사나 변호사를 사칭한 인물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금융사기를 저지른 사례입니다. 이준호는 즉시 그 사건들의 파일을 요청했다. 3건의 사건을 검토한 결과 모두 정민수의 수법과 일치했다. 피해자들은 모두 사업 실패나 채무 문제로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정 변호사라는 인물에게 도움을 받았으며 이후 금융사기 피해를 입었다. 패턴이 확실해졌습니다. 이준호가 말했다. 정민수는 개인회생 신청자 명단을 어딘가에서 입수해 피해자들을 선정하고 가짜 변호사로 접근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금융사기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총 4건의 사건에서 확인된 피해액만 2억 원이 넘습니다. 문제는 그가 어디서 개인회생 신청자 명단을 얻었느냐는 겁니다. 박민호 경감이 말했다. 그 정보는 법원이나 법률 사무소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입니다. 이준호는 문득 한 가지 가능성을 떠올렸다. 정민수가 은행에서 일했다고 했죠? 어떤 부서였습니까? 서지현이 파일을 확인했다. 신용관리부였습니다. 대출 심사와 신용평가를 담당했어요. 바로 그겁니다. 이준호가 손뼉을 쳤다. 그는 은행에서 일하면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고객 명단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전 직장을 방문해 조사해야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준호는 정민수가 일했던 은행의 강남 지점을 찾았다. 지점장과의 면담을 통해 정민수가 1년 전 부정행위 혐의로 해고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정확히 어떤 부정행위였습니까? 이준호가 물었다. 지점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고객 정보 무단 접근이었습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고객들의 정보를 과도하게 조회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내부 조사를 통해 그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고객들의 정보를 집중적으로 열람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고객 명단을 볼 수 있을까요? 영장이 있으시다면 가능합니다. 이준호는 즉시 영장을 신청했고 같은 날 오후에 해당 명단을 확보할 수 있었다. 정민수가 열람한 고객 명단에는 현재까지 확인된 4명의 피해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명단에 아직 피해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잠재적 피해자가 10여 명 더 있다는 점이었다. 이들도 모두 위험합니다. 이준호가 팀원들에게 말했다. 즉시 연락해서 금융거래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카드와 계좌를 동결시켜야 합니다. 팀원들이 잠재적 피해자들에게 연락하는 동안 이준호는 정민수의 현재 위치를 추적하기 위한 또 다른 접근법을 시도했다.
명품 매장에서 구매한 물품들의 배송지 주소를 확인한 것이다. 대부분 현장에서 직접 수령했지만 두 건은 배송을 요청했습니다. 서지연이 보고했다. 배송지는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이준호는 즉시 팀원들과 함께 해당 주소로 출동했다. 오피스텔 관리실에서 확인한 결과 그 호실은 한 달 전에 단기 계약으로 임대된 상태였다. 임차인 이름은 박지훈으로 정민수가 아니었다. 가명이겠죠. 관리인에게 임차인의 사진을 보여주세요. 관리인은 정민수의 사진을 보자마자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 사람이 박지훈이라는 이름으로 계약했습니다. 한 달 계약에 보증금 500만원, 월세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불했습니다. 이준호의 심장이 빨라졌다. 드디어 정민수의 거처를 찾아낸 것이다. 하지만 그의 직감은 이미 정민수가 이곳을 떠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신중하게 오피스텔 문 앞에 도착했다. 노크에 대한 응답이 없자 영장을 확인하고 관리인의 마스터키로 문을 열었다. 예상대로 방은 비어 있었다. 하지만 급하게 떠난 흔적이 역력했다. 쓰레기통에는 찢어진 서류 조각들이, 옷장에는 버려진 값비싼 의류가 남아 있었다. 이준호는 찢어진 서류 조각들을 모아 증거봉투에 담았다. 정민수는 이미 다음 피해자를 노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를 쫓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도주한 것 같습니다. 이준호는 찢어진 서류 조각들을 맞추며 생각에 잠겼다. 그는 정민수가 어디로 갔는지, 다음 피해자는 누구인지 반드시 찾아내야 했다.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서울경찰청 디지털 포렌식실에서는 정민수의 오피스텔에서 수집한 찢어진 서류 조각들을 복원하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이준호는 초조한 표정으로 작업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떻습니까? 그가 포렌식 전문가에게 물었다. 거의 완성됐습니다. 전문가는 모니터를 가리켰다. 대부분 은행 거래 내역서와 개인정보 서류들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화면에는 수첩 페이지를 복원한 이미지가 떠올랐다. 거기에는 5명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고 그중 2명의 이름 옆에는 빨간색으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다. 이것은 아마도 그의 다음 표적 명단일 겁니다. 이준호가 말했다. 체크된 이름들은 이미 접근했거나 계획이 진행 중인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즉시 명단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취하도록 지시했다. 첫 번째 체크된 이름의 주인공은 황미경, 57세 여성이었다. 전화 연결이 되자 이준호는 자신을 소개하고 상황을 설명했다. 황 여사님, 혹시 최근에 개인회생이나 파산과 관련하여 법률 상담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전화기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개인회생 신청 중입니다. 어제 정 변호사라는 분이 방문해서 서류 작업을 도와주셨어요. 어떻게 아셨죠? 이준호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다. 정 변호사가 지금도 그곳에 있습니까? 아니요, 오늘 아침에 다시 오기로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요. 황 여사님, 그 사람은 변호사가 아닙니다. 사기범입니다. 절대 그와 접촉하지 마시고 금융거래도 중단하세요. 지금 바로 경찰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준호는 즉시 가장 가까운 지구대에 연락해 황미경의 자택으로 인력을 파견했다. 그리고 그는 직접 현장으로 향했다. 서울 서대문구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황미경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이준호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집 주변을 살피던 그의 눈에 한 남자가 들어왔다. 정장 차림의 남자는 황미경의 집에서 나오는 중이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는 정민수였다. 이준호는 즉시 무전으로 지원을 요청하고 정민수를 향해 걸어갔다. 정민수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정민수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낯선 남자를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봤다. 그의 눈에 경계심이 스쳤다. 제가 누군지 아시겠죠? 이준호가 경찰 배지를 보여주며 말했다. 서울경찰청 이준호 형사입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정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가 이내 여유로운 미소로 바뀌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급한 약속이 있어서요. 다음에 경찰서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는 이준호를 지나쳐 걸어가려 했지만 이준호가 그의 팔을 단단히 붙잡았다. 김영철 씨, 박상훈 씨, 이정희 씨. 이 이름들이 익숙하지 않나요? 당신이 사기친 피해자들입니다. 정민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순간 서류 가방을 이준호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이준호는 재빨리 몸을 피하고 그를 추격했다. 도주 중인 용의자 발견. 서대문구 연희동 327번지 주변. 이준호는 무전기로 외치며 전력 질주했다.
정민수는 주택가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향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차 키를 꺼내 가까이 주차된 고급 세단의 문을 열었다. 이준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달려가 정민수가 차에 타기 직전 그를 덮쳤다. 두 사람은 아스팔트 위로 나뒹굴었고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정민수, 당신을 체포합니다. 사기 및 신용카드 부정 사용 혐의입니다. 이준호가 정민수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며 말했다. 정민수는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냉정함을 잃지 않았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형사님? 저는 그저 의뢰인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당신이 변호사가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진술과 CCTV 영상, 그리고 당신의 오피스텔에서 발견된 증거들이 모두 당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정민수를 연행하여 경찰서로 돌아온 이준호는 그를 신문실로 안내했다. 정민수는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정민수 씨,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국선 변호인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민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아이러니하군요. 제가 변호사를 사칭했다고 하시더니 이제는 저에게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시겠다고요. 이준호는 그의 비아냥을 무시하고 신문을 시작했다. 왜 이런 일을 벌이게 됐습니까? 정민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도 한때는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은행에서 일하면서 사람들이 빚에 허덕이는 모습을 매일 봤죠. 그들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만 시스템은 항상 강자의 편이었어요. 그래서 약자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방법을 선택하셨군요. 이준호가 냉소적으로 물었다. 그들은 이미 망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 재기할 기회도 없는 사람들. 정민수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다. 저는 그저 무너진 시스템 속에서 살아남으려 했을 뿐입니다. 4,700만 원어치의 명품을 구매하며 말이죠. 정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웃음을 지를 뿐이었다. 이준호는 신문을 계속했지만 정민수는 더 이상의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요청했고 이준호는 신문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신문실을 나온 이준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정민수를 체포했지만 이 사건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정민수의 서류 가방에서는 황미경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들과 위조된 신분증, 그리고 복제된 것으로 보이는 신용카드 여러 장이 발견되었다. 이는 정민수가 단독으로 활동했을 가능성보다는 조직적인 사기 네트워크의 일원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형사님, 흥미로운 발견이 있습니다. 서지연이 다가와 말했다. 정민수의 통화 내역을 분석했는데 특정 번호로 지속적인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번호는 이전에 다른 금융 사기 사건에서도 언급된 적이 있는 번호입니다. 이준호의 눈이 빛났다. 조직 범죄군요. 그 번호 소유자를 추적해보세요. 사건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정민수를 체포한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의 배후에 있는 더 큰 조직을 밝혀내야 했다. 이준호는 창밖으로 내리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이번 사건이 자신의 경력을 회복할 기회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경찰청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준호를 비롯한 수사팀 전원이 모여 정민수 체포 이후의 상황을 논의하고 있었다. 벽면 스크린에는 정민수의 통화 내역 분석 결과와 관련 사건 데이터가 띄워져 있었다. 정민수가 지속적으로 연락한 번호는 선불폰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지연 경위가 보고했다. 해당 번호는 한 달 전에 개통되었고 구매자 정보는 위조된 신분증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치 추적은 가능합니까? 박민호 경감이 물었다. 마지막 통화 위치는 강남구 역삼동 일대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24시간 동안 전원이 꺼져 있어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이준호는 턱을 괴며 생각에 잠겼다. 정민수가 체포된 것을 알고 연락을 끊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접근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갔다.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한 피해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모두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었고 정민수가 은행에서 근무할 당시 접근했던 또는 그가 수집한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준호는 보드에 개인회생 대상자 명단이라고 적었다. 그리고 이 명단은 어디서 왔을까요? 정민수가 은행에서 빼돌린 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가 퇴사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계속해서 최신 피해자들을 찾아내고 있다는 점이 의문입니다. 서지연이 깨달음의 표정을 지었다. 내부자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이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민수에게 지속적으로 새로운 표적 명단을 제공하는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금융기관이나 법률사무소 같은 곳에서 개인회생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것은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라 조직적인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사기 네트워크의 존재를 시사하는 것이었다. 지난 6개월간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모든 개인회생 관련 사기 사건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준호가 지시했다. 그리고 정민수가 연락한 번호의 통화 지역을 중심으로 CCTV를 확보하세요. 그가 누구를 만났는지 찾아내야 합니다. 수사팀이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이준호는 구치소에 있는 정민수를 다시 만나기로 결정했다. 정민수의 변호사가 배석한 가운데 이준호는 신중하게 질문을 시작했다. 정민수 씨, 당신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 알려주신다면 검찰의 협조를 요청하여 형량 감경을 도울 수 있습니다. 정민수는 변호사와 눈빛을 교환한 후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저는 혼자 일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없어요. 당신이 지속적으로 연락한 이 번호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준호가 통화 기록을 보여주며 물었다. 개인적인 지인입니다. 이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이준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당신은 어떻게 최신 개인회생 신청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었습니까? 은행을 그만둔 지 1년이 넘었는데도 말이죠. 정민수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그는 곧 평정을 되찾았다. 제가 가진 명단은 모두 예전에 수집한 것입니다. 더 이상의 말씀은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삼가겠습니다. 신문은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다. 이준호는 구치소를 나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정민수는 쉽게 입을 열지 않을 것이다. 다른 접근법이 필요했다. 경찰서로 돌아온 이준호는 서지연의 보고를 받았다. 형사님,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지난 6개월간 발생한 개인회생 관련 사기 사건 12건을 분석한 결과 모든 피해자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법원이라. 이준호의 눈이 빛났다. 법원 내부에 정보를 유출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군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 12건의 사건 모두 개인회생 신청서가 접수된 후 평균 30일 이내에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누군가 신청 즉시 정보를 유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준호는 즉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파산부 직원 명단을 확보하고 그들의 금융거래 내역과 통화 기록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민감한 사안이었기에 최대한 비밀리에 진행되어야 했다. 조사 이틀째 드디어 중요한 단서가 발견되었다. 파산부 직원 중 한 명인 오수진, 42세 여성의 계좌에 지난 6개월간 정체불명의 현금 입금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통화 기록에는 정민수가 자주 연락했던 그 선불폰 번호가 포함되어 있었다. 바로 그녀입니다. 이준호가 팀원들에게 말했다. 오수진이 개인회생 신청자 명단을 유출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오수진에 대한 조사는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했다. 그녀는 법원 공무원이었고 충분한 증거 없이 그녀를 의심하거나 추궁하는 것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다. 이준호는 전략을 세웠다. 우선 그녀의 일상 행동 패턴을 파악하고 그녀가 누구를 만나는지 감시합시다. 그리고 정민수의 선불폰에 연락했던 다른 번호들도 확인해보세요. 이준호는 직접 오수진의 감시를 맡았다. 그는 법원 근처 카페에 앉아 퇴근하는 오수진을 먼 거리에서 지켜봤다. 그녀는 평범한 중년 여성으로 특별히 의심스러운 점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틀째 되는 날 이준호는 중요한 장면을 목격했다. 오수진은 퇴근 후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과 만났다.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며 서류가 든 봉투를 주고받았다. 이준호는 즉시 그 남성의 사진을 찍어 전송했다. 이 사람의 신원을 확인해주세요. 잠시 후 서지연의 답변이 왔다. 강태우 변호사 38세. 대형 로펌 출신으로 현재는 개인 법률 사무소를 운영 중입니다. 주로 개인회생과 파산 절차를 대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완벽해. 이준호가 중얼거렸다. 오수진이 개인회생 신청자 명단을 강태우에게 넘기고 강태우는 그 정보를 정민수 같은 사기꾼들에게 판매하는 구조입니다. 그는 두 사람의 대화를 더 지켜본 후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그들을 따라갔다. 강태우는 오수진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어딘가로 향했다. 이준호는 그들을 추적했고 그들이 도착한 곳은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이었다. 여기가 그들의 아지트인 것 같습니다. 이준호가 팀원들에게 보고했다. 영장을 신청하고
오수진과 강태우에 대한 모든 정보를 더 수집해주세요. 이준호는 자신이 과거의 실패를 만회할 기회를 찾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카드 사기가 아니라 법원 내부자가 관여된 조직적인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사기 네트워크였다. 그는 이 사건의 핵심을 파헤쳐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그날 밤 이준호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사건 파일을 검토했다. 그는 피해자들의 사진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그들이 겪었을 고통과 분노를 생각했다.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 도움의 손길을 기대했던 그들은 오히려 더 큰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준호는 이 사건이 자신에게 단순한 업무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정의에 대한 그리고 그의 자신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여정이었다. 새벽 5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아직 어둠에 쌓여 있었다. 이준호와 수사팀은 작전 회의를 마치고 각자의 위치에서 대기 중이었다. 오늘은 오수진과 강태우를 동시에 체포하는 날이었다. 모두 준비 완료됐습니까? 이준호가 무전기로 물었다. A팀 준비 완료. 오수진의 자택 앞에서 대기 중입니다. B팀 준비 완료. 강태우의 사무실 주변 감시 중입니다. 이준호는 법원 주차장에 위치한 차량 안에서 오수진의 출근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난 사흘간 수사팀은 오수진과 강태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했다. 두 사람의 통화 내역, 계좌 내역, 그리고 정민수와의 연관성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 오수진의 계좌에는 지난 1년간 출처가 불분명한 입금이 정기적으로 있었고 그 총액은 1억 원이 넘었다. 강태우의 법률사무소는 겉으로는 합법적인 개인회생 상담을 제공하는 곳이었지만 내부적으로는 개인정보 유출의 중심지였다. 표적 접근 중. 오수진이 자택에서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A팀의 보고가 들어왔다. 이준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작전 개시합니다. A팀은 오수진이 차에 타는 즉시 접근하여 체포하세요. B팀은 강태우가 사무실에 들어가는 즉시 체포하세요. 작전은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오수진은 자신의 차에 타려던 순간 경찰에게 체포되었고 강태우는 사무실 문을 여는 순간 체포되었다. 두 사람은 동시에 다른 곳으로 연행되어 서로 연락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사받게 되었다. 이준호는 오수진의 조사를 직접 맡았다. 조사실에 들어서자 오수진은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마친 상태였다. 그녀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손가락을 계속 떨며 긴장된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오수진 씨, 저는 서울경찰청 이준호 형사입니다. 당신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오수진은 묵묵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체념이 함께 비쳤다. 당신의 계좌에 지난 1년간 정체불명의 현금 1억 3천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 돈의 출처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오수진은 잠시 침묵했다가 변호사와 눈빛을 교환한 후 입을 열었다. 개인적인 사업 수익입니다.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했습니다. 이준호는 서류 한 장을 꺼내 그녀 앞에 놓았다. 당신 명의의 온라인 쇼핑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사업자 등록증도 없고 세금 납부 기록도 없습니다. 오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준호는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다. 당신은 강태우 변호사와 정기적으로 만나 서류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서류는 법원에 제출된 개인회생 신청자들의 개인정보였죠. 강태우는 그 정보를 정민수 같은 사기범들에게 판매했고 그들은 그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신분을 도용하고 금융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오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는 단지 무엇입니까? 법원 공무원으로서 당신의 의무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유출한 정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그들의 신용과 삶이 파괴되었습니다. 오수진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저 강태우가 법률 상담을 위해 명단이 필요하다고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가 그 정보를 사기꾼들에게 판매할 줄은 몰랐어요. 돈을 받았잖습니까? 이준호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매달 100만 원씩 1년이 넘도록 말입니다. 제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았을 때 강태우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우리 가족의 개인회생을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 대가로 법원 내부 정보를 요구했고. 오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그는 점점 더 많은 돈을 제안했고 저는 결국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이준호는 오수진의 고백을 녹음하면서 그녀의 이야기에 담긴 인간적인 약점과 비극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의 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었다. 강태우와 정민수의 관계에 대해 아는 것을 모두 말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공범들이 있다면 그들의 이름도요. 오수진은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강태우가 어떻게 그녀에게 접근했는지, 어떻게 정보 유출 체계를 구축했는지, 그리고 정민수 외에도 적어도 5명의 다른 사기범들이 이 체계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한편 다른 조사실에서는 서지연 경위가 강태우를 상대하고 있었다. 강태우는 오수진과 달리 완강하게 혐의를 부인했다. 저는 법률 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일 뿐입니다. 오수진과의 만남은 단순히 개인회생 상담을 위한 것이었고 정민수라는 사람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서지연은 증거 사진들을 그의 앞에 펼쳤다. 이 사진들은 당신이 정민수와 3차례 만난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의 계좌로 정민수가 송금한 2천만 원의 거래 내역입니다. 강태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변호사와 잠시 상담한 후 태도를 바꿨다. 저는 더 이상의 질문에 답하지 않겠습니다. 검찰에서 협상을 원한다면 그때 상의하겠습니다. 두 조사가 끝나고 이준호와 서지연은 결과를 공유했다. 오수진의 증언과 강태우의 침묵은 대조적이었지만 이미 확보한 증거들은 그들의 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했다. 오수진의 증언에 따르면 이 조직은 개인회생 신청자 명단을 유출하여 금융사기에 활용하는 체계적인 네트워크였습니다. 이준호가 정리했다. 강태우는 이 네트워크의 중간 관리자로 정민수를 포함한 여러 사기범들에게 정보를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에는 아직 검거되지 않은 5명의 사기범들이 더 있다는 말이군요. 박민호 경감이 말했다. 네, 오수진이 그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제공했습니다. 현재 모두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 중입니다. 수사는 급속도로 진전되었다. 이준호와 팀원들은 밤낮 없이 일하며 네트워크의 나머지 구성원들을 추적했다. 오수진의 증언을 바탕으로 그들은 이틀 만에 나머지 사기범들의 거처를 파악하고 동시 체포 작전을 펼쳤다. 작전은 성공적이었다. 총 7명의 사기범들이 검거되었고 그들의 거처에서는 수백 명의 피해자 정보와 위조된 신분증, 복제된 신용카드 등이 발견되었다. 피해 규모는 예상보다 훨씬 컸다. 총 피해액은 15억 원에 달했고 피해자 수는 300명이 넘었다. 이준호는 수사 결과를 검찰에 넘기며 이번 사건이 단순한 카드 사기가 아니라 법원 내부자와 법률 전문가가 연루된 조직적인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사기 사건임을 강조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추가 수사에 착수했다. 기자회견이 열렸고 이준호는 수사 책임자로서 사건의 개요와 성과를 발표했다. 언론은 이 사건을 검은 카드의 그림자라고 명명했고 이준호의 뛰어난 수사력과 헌신의 찬사를 보냈다. 그러나 이준호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은 따로 있었다. 그것은 첫 피해자였던 김영철 씨에게 사건 해결 소식을 전하는 순간이었다. 김 선생님, 모든 용의자들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액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형사님. 덕분에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이준호는 김영철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제 선생님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날 밤 이준호는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끼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과거의 실패를 딛고 새로운 성취를 이뤄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아직도 세상에는 많은 정민수와 강태우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다. 그 뒤 이 사건 관련 규모가 커져 검경특별수사팀이 검찰청에 만들어지게 되었다. 검찰청 대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고 이준호는 특별검사팀과 함께 검은 카드의 그림자 사건의 후속 조치에 관한 회의에 참석 중이었다. 대형 스크린에는 체포된 용의자들의 사진과 조직도가 띄워져 있었다. 현재까지 체포된 용의자는 총 9명입니다. 특별검사 김도윤이 발표했다. 정민수, 강태우, 오수진을 포함한 주요 용의자들이 모두 구속 상태입니다. 이들 중 6명이 혐의를 인정했고 강태우와 다른 2명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준호는 조용히 메모를 하며 검사의 발표를 경청했다. 그의 수사 덕분에 주요 용의자들이 체포되었지만 그는 아직 이 사건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느꼈다. 무언가가 빠져 있었다. 문제는 이 조직의 규모가 우리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는 점입니다. 김 검사가 계속했다. 오수진의 추가 진술에 따르면 이 네트워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외에도 다른 지방법원들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것은 단순한 지역적 사기 조직이 아니라 전국적인 범죄 네트워크일 수 있다는 의미였다. 강태우의 통화 기록과 이메일을 분석한 결과 그가 부산, 대구, 광주의 변호사들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지연 경위가 추가 정보를 제공했다. 그리고 그의 계좌로 이들로부터 입금된 거액의 자금 흐름도 발견했습니다. 이준호는 생각에 잠겼다. 지방 법원들에서도 유사한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군요. 그리고 이것은 중앙에서 조직적으로 관리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강태우를 중간 관리자로 보고 있지만 그의 위에 더 큰 인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종의 조직의 두뇌죠. 이준호는 그동안의 수사 자료를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강태우의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자료 중 그가 주목하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었다. 강태우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명함들을 다시 확인해주세요. 이준호가 요청했다. 특히 파인리걸 컨설팅이라는 회사 명함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서지연은 태블릿을 조작하여 해당 증거 사진을 찾아냈다. 네, 여기 있습니다. 파인리걸 컨설팅의 대표이사 박진우라는 인물의 명함입니다. 이준호는 즉시 그 이름을 검색해보았다. 박진우 52세. 전직 판사 출신으로 현재는 법률 컨설팅 회사를 운영 중입니다. 주로 기업 업무와 개인 파산 절차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직 판사라. 김 검사의 눈이 빛났다. 법원 내부 시스템에 정통하고 인맥도 풍부할 겁니다. 조직의 두뇌 역할을 하기에 완벽한 배경이군요. 이준호는 박진우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요청했다. 그의 회사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고급 오피스 빌딩에 자리하고 있었고 겉으로는 완벽하게 합법적인 사업체였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의심스러운 점들이 발견되었다. 박진우의 회사에는 정규 직원이 단 3명뿐입니다. 서지연이 보고했다. 하지만 연간 매출은 10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의 클라이언트 명단에는 강태우와 연결된 변호사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박진우에 대한 수사로 방향을 전환했다. 그를 직접 체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다. 전직 판사라는 그의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었다. 우선 그를 24시간 감시하세요. 김 검사가 지시했다. 그리고 강태우를 다시 신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박진우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서요. 이준호는 강태우의 재신문을 맡았다. 구치소 면회실에서 만난 강태우는 이전보다 훨씬 지쳐 보였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사라지고 불안한 눈빛만이 남아 있었다. 강태우 씨, 박진우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이준호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강태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박진우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사무실에서 그의 명함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통화 기록에는 그와 주고받은 수십 통의 전화가 있었죠. 강태우는 말을 더듬었다. 그건 단순한 업무상 연락이었습니다. 그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컨설턴트일 뿐입니다. 이준호는 강태우의 동요를 놓치지 않았다. 그렇다면 왜 그토록 불안해하시죠? 박진우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까봐 두려운 건가요? 강태우의 눈에 공포가 서렸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박진우는 그는 무엇입니까? 강태우는 갑자기 말을 멈추고 변호사에게 눈짓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변호인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면회는 그렇게 끝났지만 이준호는 이미 필요한 정보를 얻었다. 강태우의 반응은 박진우가 이 조직의 중심인물임을 간접적으로 확인해 준 것이나 다름없었다. 다음날 수사팀은 박진우의 감시를 강화했다. 그의 일상은 겉으로 보기에 평범했다. 매일 아침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나와 회사로 출근하고 저녁에는 고급 레스토랑이나 골프클럽에서 시간을 보내는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중요한 발견이 있었다. 박진우는 평소와 달리 서울 외곽의 한 한적한 별장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4명의 남성과 만났는데 그 중 한 명은 부산지방법원의 직원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준호가 특별검사에게 보고했다. 박진우가 다른 지방법원 관계자들과 만났다는 것은 이 네트워크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김 검사는 즉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다음날 새벽 박진우의 자택과 사무실 그리고 별장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 별장에서의 수색은 가장 큰 성과를 거두었다. 지하실에 마련된 비밀 공간에서 수사팀은
전국 각지 법원의 개인회생 신청자 명단과 그들의 상세 정보가 담긴 파일들을 발견했다. 또한 위조된 신분증을 제작하는 장비와 신용카드 복제기도 발견되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박진우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자료였다. 그는 지난 3년간 이 조직을 통해 약 50억 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으며 이를 해외 계좌로 빼돌린 정황이 포착되었다. 특별수사팀은 즉시 박진우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그날 저녁 그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박진우는 체포 당시에도 여전히 완벽한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었다. 법정에서 만납시다, 형사님. 그가 이준호에게 말했다. 당신이 이길 수 있을지 두고 봅시다. 이준호는 그의 도발에 동요하지 않았다. 정의는 항상 승리합니다, 박 판사님. 당신이 얼마나 권력이 있든 얼마나 돈이 많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박진우의 체포는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검은 카드의 그림자 사건의 최종 두뇌가 검거되었다는 소식에 피해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이준호는 이 사건을 통해 경찰청 내에서 가장 주목받는 수사관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큰 보상은 정의를 바로 세웠다는 깊은 만족감이었다. 그는 피해자들의 얼굴에서 희망을 되찾은 모습을 볼 때마다 자신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재판이 시작된 지 석 달째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은 매일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검은 카드의 그림자 사건은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며 사법 역사상 가장 주목받는 재판 중 하나가 되었다. 오늘은 특히 중요한 날이었다. 주범 박진우에 대한 최종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었다. 이준호는 검찰 측 좌석 뒤쪽에 앉아 법정의 긴장된 분위기를 느꼈다. 그는 지난 3개월간 거의 모든 공판에 참석하며 이 사건이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검찰과 긴밀히 협력해왔다. 특별검사 김도윤은 철저한 준비로 법정에서 박진우의 범죄를 하나하나 입증해 나갔고 이준호의 완벽한 수사 자료는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지금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과 153 피고인 박진우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자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피고인석의 박진우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불안감이 역력했다. 피고인 박진우는 전직 판사로서의 경험과 법률 지식을 악용하여 조직적인 개인정보 유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수백 명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지속적이었으며 그 피해의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재판장은 잠시 서류를 정리하며 숨을 고른 후 계속해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따라서 본 법원은 피고인 박진우에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신용카드 부정사용, 범죄단체 조직, 공모 등의 죄에 대하여 징역 15년, 추징금 50억 원을 선고합니다. 법정의 술렁임이 일었다. 15년이라는 중형은 이런 유형의 경제범죄에서는 매우 무거운 선고였다. 이는 법원이 이 사건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했음을 의미했다. 박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의 자신감 넘치던 태도는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패배감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잠시 이준호와 눈을 마주쳤지만 곧 고개를 떨구었다. 이어서 재판장은 다른 공범들에 대한 선고도 진행했다. 강태호에게는 징역 12년, 오수진에게는 징역 8년에 집행유예 3년, 정민수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되었다. 나머지 공범들도 각각 5년에서 10년 사이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선고가 끝나고 법정이 정리되는 동안 이준호는 자리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법과 정의의 의미, 사회적 약자들이 얼마나 쉽게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권력과 지식이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직접 목격했다. 법정을 나서는 이준호에게 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그는 간단한 코멘트만 남기고 빠르게 자리를 떠났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언론의 주목이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사실이었다. 경찰청으로 돌아온 이준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김영철을 포함한 몇몇 피해자들을 만났다. 그들은 이준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찾아왔다. 형사님 덕분에 저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영철이 이준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평생 잊지 못할 은혜입니다. 이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용기 있게 신고하시고 수사에 협조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피해자들과의 만남이 끝난 후 이준호는 자신의 책상에 앉아 검은 카드의 그림자 사건 파일을 정리했다. 이제 이 두꺼운 파일은 경찰청 아카이브로 들어가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이 남긴 교훈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을 것이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박민호 경감이 들어왔다. 이준호, 잘했네. 덕분에 우리 경찰청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어. 감사합니다, 팀장님. 다음 주부터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될 거야. 박 경감이 말했다. 금융범죄수사팀의 팀장으로 승진했네. 이번 사건에서 보여준 리더십과 수사 능력이 높이 평가받았어. 이준호의 눈이 커졌다. 지난 8개월 전 그는 수사 실패로 현장에서 물러나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팀장으로 승진하게 된 것이다. 운명의 변화는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찾아오는 법이었다.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준호가 진지하게 답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이준호는 사무실을 나서며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이번 사건을 통해 자신의 직업에 대한 사명감을 새롭게 다지게 되었다. 세상에는 아직도 많은 검은 그림자들이 있었고 그것들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다. 집으로 향하는 길에 이준호는 휴대전화를 꺼내 메시지를 확인했다. 서지현 경위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형사님, 새로운 사건이 들어왔습니다. 내일 아침 회의에서 논의하겠습니다. 이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한 사건이 끝나면 또 다른 사건이 시작된다. 그것이 형사의 삶이었다. 그는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이준호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그의 꿈속에서 검은 카드의 그림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대신 밝은 빛이 어둠을 밀어내고 정의가 승리하는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세상을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싸울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이준호는 새로운 각오로 경찰청으로 향했다. 검은 카드의 그림자 사건은 끝났지만 정의를 향한 그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가슴에 달린 배지가 아침 햇살에 반짝였다. 그것은 단순한 금속 조각이 아니라 그가 지켜야 할 가치와 사명의 상징이었다.